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요즘 이 죽어서 남기는 이름이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말과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남긴 글과 사람들 앞에서 한 말들이 결국 화살이 돼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니까요. 고 구자경 LG 명예회장은 인재를 중시하는 대표적인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어록들은 거의 사람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사람이 곧 사업이다. 완성된 작은 그릇보다 미완의 대기에 기대를 걸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람을 기업의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여겼습니다. 구 회장의 정도 경영과 인화 상생의 기업 문화가 LG에 잘 이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기업 전반에 함께하기를 고인의 안식과 함께 빌어봅니다. 2019년 12월 16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는 또 어떤 이유로 어떤 농산물의 가격이 변동됐는지 궁금합니다. 오르고 내린 품목 알려주세요. 네, 지난주 20%가 넘게 하락한 품목에는 추청오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겨울철 오이 출하 지역이 구례, 순천, 강진으로 좀 늘어나면서 물량이 늘어서요. 가격은 10개에 14,329원에서 11,089원으로 약 22.6% 내림세 보였습니다. 네. 반면에 애호박은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주로 찾는 음식들이 찌개나 탕 같은 좀 따뜻한 음식들인데요. 애호박이 찌개를 끓일 때 많이 찾는 단골 재료다 보니까 유통업체의 제철 애호박 수요가 늘어났거든요. 산지에서도 슬슬 애호박 시세가 상승을 하더니 지난주는 소매 가격까지 영향을 주어서요. 개당 1,077원 하던 애호박이 1,280원으로 약 18.8%가량 올랐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 주 가격은 어떻습니까? 과일부터 짚어주세요. 네, 우리가 많이 찾는 간식이죠. 이제 이번 주는 방울토마토가 가격이 좀 내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 흐린 날씨 영향으로 주산지인 담양, 광주, 부여에서 생육이 조금 부진했어요. 그래서 출하량은 감소하겠지만 요즘 방울토마토 가격이 평년보다 약 30% 정도 높은 시세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최근 방울토마토의 소비 트렌드를 보면 원형 방울토마토보다는 이 과질이 조금 더 단단한 대추 방울토마토의 수요가 더 많았어요. 네, 수요에 맞추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원형에서 대추형으로 좀 품목을 전환한 농가들이 대거 발생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올해 물량이 별로 없으니 가격이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시세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원형보다는 대추형을 더 많이 찾으면서 이번 주 원형 방울토마토 가격은 키로당 7,000원에서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네, 토마토 몸에 좋다는 건 뭐 두 번 말해봤자 소용없을 정도로 좋고요.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방울토마토, 대추토마토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철 수산물로 굴을 소개해드렸죠. 오늘 가격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지난주에 이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지금 시기가 굴이 참 인기가 많을 때예요. 막바지 김장철의 수요도 있을 뿐더러 제철 맞아서 살이 올라 참 맛있을 시기거든요. 네네. 12월 굴 생산량이 6,800톤 수준으로 전년 동어린 6,143톤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요. 또 막바지 김장 시기를 맞아서 수요가 꾸준한 것도 있고 또 제철이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수요가 늘어나는 점도 있어서요. 키로당 18,250원 정도에서 지난주 18,780원으로 이미 소폭 오른 상태이긴 하지만 이제 이번 주는 여기서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어서 또 다른 수산물인 건멸치의 11월 건멸치 재고량이 1,501톤으로 평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수준이에요. 네. 하지만 시세가 이미 평년보다 약 10% 이상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되면서 이번 주는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먹는 달걀 껍데기에서 안전 정보를 볼 수 있다던데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판독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소비자에게 이제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서비스인데요.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을 읽는 방법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먼저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 네. 그리고 사육환경번호 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식약처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소비자가 직접 달걀 껍데기의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조회 서비스를 실시하는데요. 네. 이번 서비스는 내손한 식품 안전 정보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달걀 껍데기의 표시사항을 직접 입력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진을 찍으면 사육 환경, 농가 정보와 함께 농가 위치까지 직접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만 부지런하면 더 안전하게 식품을 즐길 수 있네요. 내손한 식품 안전 정보 식약처 모바일 어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맛있는 정보, 유용한 정보 안내해 주신 이윤정 대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부가 오늘 종합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기습적으로 발표됐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았는데요. 앞선 9.13 대책과 비슷한 강도를 가졌지만 이번 대책에는 세제, 대출, 청약 모든 대책이 담겨 있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해집니다. 김인만 부동산 김인만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오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아셨어요? 몰랐어요. 업계에서도 몰랐고 저도 몰랐어요. 뭐 관심이 없었는지. 아니 부동산 시장에 계시면서 관심 없으면 어떡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 출장을 갔다 오고 일본 출장 갔다 오고 막 정신없이 밀린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막 카톡이 오는 거예요. 저희 손님들이 먼저 알고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저한테 연락이 물어보는데. 많이 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바빴습니다. 오늘. 그러게요.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저희 회의 들어가서야 알았고, 네. 그리고 철저하게 발표한다는 내용까지도 비밀로 붙였습니다. 그만큼 기습적이었고, 네.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잖아요. 날 추워지면 비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예상 못했던 상황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배경은 집값, 이겠죠. 네, 최근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 지난주도 사실 저도 토론 또 여러 번 나가고 했는데 이게 사실 이슈였고 언제 나오냐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나오긴 나오는데 오늘 나올 줄은 몰랐는데 오늘 갑자기 발표가 됐고요. 내용을 보면 생각보다는 좀 강하다. 생각보다 강하다. 네, 저는 이게 규제 지역을 늘리는 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늘리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양도세 정도 강화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가지고 살펴보죠. 그러면 네, 약간 당황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떤 부분이 강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생각보다 강해서 소장님이 당황하셨다는데 사실 9.13 대책을 내놓고도 계속 오르는 집값 때문에 당황한 분들이 지금 놀래서 이제 대책을 세운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여러 내용이 있던데 크게 세 가지예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하겠다. 네. 종부세 세율 강화하겠다. 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하겠다. 크게 세 가지고요. 네네. 당초에도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역 내놓을 것이다 예상은 하긴 했었는데 이번에 어디가 추가로 지정됐습니까? 기존에 이제 11.6 대책이었죠. 11.6 대책에 서울 27개 동 말 그대로 핀셋 규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이제 우리 방송하면서 굉장히 의아했는 게 왜 생뚱맞게 이렇게 핀셋 규제냐 하려면 다 해야 되지. 그랬죠, 그래서 우리. 빠진 지역들이 풍선 효과가 생기고 규제 지역들도 오르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어버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좀 많이 적용했습니다. 서울 13개 구 다 적용이 됐고요. 13개 구라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강남 4구,
영등포, 마용성, 뭐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뭐 다 포함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1차 지정 때 빠졌던 목동, 네. 흑석동, 용산, 과천 다 들어간 거예요? 추가되고요. 이 13개 구는 네. 동이 아니고 13개 구 전 동이 모두 다 핀셋이 아니라. 그렇죠. 핀셋이 네. 아니라 다 우리가 했던 얘기 되죠. 들으셨나? 그랬나 봐요. 우리가 왜 생생경제를 핀셋을 들은 것 하냐고. 같습니다. 네. 우리가 왜 핀셋을 하냐고 막 그랬는데. 그렇죠. 그리고 뭐 경기도도 포함돼서요. 뭐 당연히 과천, 광명, 하남 적용됐고요. 네. 또 정비사업 이슈라고 강서구, 노원구, 동대문, 성북, 은평도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다 들어갔네요. 생각보다는 또 규제 이게 처음에는 핀셋이라고 했다가 이제 핀셋이 좀 굉장히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왜 애초에 이렇게 하지. 결국 1차 지정 때 빠졌던 목동, 흑석동, 용산, 과천 집값 엄청 올랐죠. 네네. 뭐 왜 굉장하죠. 그랬을까요? 저도 그게 아직까지 의문인데요. 저 높으신 분 만나면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게 왜 그랬냐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나온 대책이 네. 11.6 대책이 합쳐져서 그렇게 나왔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서울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체를 다 지정했잖아요. 하려면 서울 다 지정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동작구 0.16% 올랐고요. 양천구 0.54% 뭐 전체적으로 다 올랐는데 뭐 0.16, 0.54 그러면 사실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저 현장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한 달 조금 더 넘었는데 한 뭐 1억 이상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작, 목동은 워낙 집값이 센 곳이니 네. 0.56% 올랐다고 해도 네. 그 가격이 1억이요. 그렇죠. 이게 네. 통계가 그렇고요. 실제로 이제 많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새 아파트 이런 것들은 뭐 마포 같은 경우는 한 달, 2달 전보다 뭐 1억 5천 뭐 이상씩 다 올랐으니까 네. 뭐 사실 부르는 게 값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르는 게 갑이다. 네. 자,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 강남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정 안정보다는 오히려 풍선 효과에 대한 불안 심리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인 얘기지만 이 말에 어느 정도 지금 소장님 동의하시는 거고요. 네. 자,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서 갭 투자를 막겠다는 쪽에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대출 네네. 규제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겠다. 대출 받아서 갭 투자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데 일단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조금 이제 파격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가장 우리가 놀라웠던 분양가 거? 상한제라든지 뭐 대출 네. 규제는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나왔던 게 이제 전세 갭 투자를 막겠다라는 게 저는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과열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 제도잖아요. 전세는 무이자 대출. 따지고 보면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전세 끼고 예를 들어서 20억 아파트인데 전세가 10억이면 내 돈 10억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데 토지나 빌딩이나 다른 시장은 이렇게 전세 보증 제도가 이게 약하다 보니까 대출을 안 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대출 규제를 하면 약발이 잘 먹히는데 네. 아파트는 굳이 대출을 안 받아도 내가 전세 끼고 사면 되니까 이제 정부 대책에 약발이 잘 안 먹혔는데 정부에서 이제 전세로 눈을 좀 돌린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내용을 보면 이제 전세 대출을 규제를 좀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기존에는 9억 초과 집에 대해서는 그 허그죠. 허그 보증은 제한이 됐지만 서울 보증보험 그러니까 사적 전세 대출 보증은 제한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네. 이 부분도 좀 건드려줬고요. 네.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게 하고 받아서 집을 사면 못 사게 이렇게 대출을 환수할 수 있는 이런 규제를 마련했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전세제도 문제가 전세자금 대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전세자금 들어서 대출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내 돈 주고 전세 들어간 집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10억, 20억 집에 10억 전세가 있으면 내가 내 돈 10억 원이 있으면 20억 아파트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 안 하고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부분이 좀 빠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사실 전세자금 대출은 시작부터 잘못된 저는 이게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MB 네. 정부 때 아마 나타난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안 했더라면 네. 이 지경까지 안 됐을 텐데 이미 지난 일이지만 좀 아쉽고요. 지금이라도 물론 서민들 돈이 부족한
서민 주거 안정에 위협이 되는 그런 층들에 대해서는 뭐 이게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 이상의 층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규제들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요약을 하면 15억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맞죠? 네네. 9억 초과되는 아파트 LTV를 40%에서 20%로 낮추고요. 고가대출 기준 공시가격 9억 원을 시가 9억 원으로 그러니까 현실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쉬운 점에 대한 지적을 김인만 수장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세자금 대출은 지금도 사실 굉장히 받기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강화는 됐지만 어차피 네.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실수요자들한테 얼마나 이게 먹힐지에 대해서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한테 이게 얼마나 먹힐 것인지 지켜봐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미 전세자금이나 대출 규제가 안 나오는 거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요. 네. 1주택자 실수요자들은 그래도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최근에 집을 산 수요자들을 보면 네. 기존에 투자, 나쁘게 말하면 투기를 했던 뭐 3주택, 5주택자 분들이 더 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기다렸던 분들이 불안해서 1주택자들이나 무주택자들이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최근에 양상을 보면.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정부가 또 규제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늘 발표, 이게 부총리 발표를 보면 투기 세력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최근에 몇 달간의 이게 흐름을 보면 시장 상황을 보면 투기가 아니고 기다리다 지친 실수요자들이 움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기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그 여파를 보고 기다리던 집을 사려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움직인 거다, 사실.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5년을 기다렸는데 이러다가는 제일 많이 듣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이러다가 서울에 영원히 집 못 살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 불안감이. 도저히 불안해서 지금이라도 무리해서라도 모은 돈 다 모아서 집을 사야겠어요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네. 네. 자, 지금 5336님이 양도세를 50% 이상으로 하고 다주택은 꿈도 꿀 수 없게 다주택 보유세 때리면 간단할 것을 이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세금 관련된 부분도 이번 거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공시가격 현실화해서 종부세 등 보유세 비율 높이겠다는 건데 종부세 세율이 강화되죠. 종부세 세율 강화되죠. 그래서 네. 이 부분도 뭐 저는 강화될 줄은 알았지만 네.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강화가 됐고요. 네. 기존에 사실 9.13 대책이었잖아요. 작년 9.13 대책에 이제 규제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더 강화가 됐어요. 9.13 대책을 보면 이제 3주택 이상이나 조정 대상 지역인 그 중과 대상이 아닌 분들은 0.5에서 2.7%였는데 구간별로 네. 이번에 0.6에서 3%로 올렸고요. 또 중과 대상은 0.6에서 3.2%였는데 0.8에서 4%로 굉장히 올렸습니다. 이것만 네. 올린 건 아니고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들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 올리고요. 또 공시가격도 현실화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물론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목적이겠지만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세수 확보가 또 하나의 목적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고지서가 이번에 나왔단 말이에요. 종합부동산세. 아직까지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도 하기 전에 또 내년에 나올 종합부동산세를 어차피 내년은 더 오르거든요.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오르고 내년에도 현실화, 공시가격 현실화를 한다고 했는데 내년 결과를 보기도 전에 또 세율을 올렸다는 게 왜 이렇게 급하게 올리나. 그러니까 세율 지난번에 올린 것도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그렇죠. 또 올린 게 정부가 왜 그렇게 안달이 급하게? 났는지 급하게 조급증을 났는지 내는지. 그건 그냥 그렇죠. 세금을 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할 네, 그런 수밖에 생각도 없는 하실 수 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 대책의 주관 부서가 기획재정부였거든요. 국토부가 네. 아니고. 그리고 이게 종합부동산세 보면 과연 이렇게 올려서 집값이 잡히면 다행인데 지금 사람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종합부동산세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고지서 받아보면. 그런데 500만 원 올랐는데 집값은 5억 올랐단 말이에요. 1년 동안 네. 따지고 보면. 그러면 집을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겠죠. 안 팔죠.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세금을 어지간히 올려가지고는 사람들이 계속 버티면서 저항을 하게 되고 만약에 몇 년이 지나서 시장이 꺾였을 때 집값이 안 오를 때는 이 굉장히 사람들이.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러면 또 갑자기 매물이 많이 늘어나서 오히려 반대로 이게 정부에서 또 이게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네. 걱정도 돼요. 그래서 오늘 박원순 시장님이 다음 정권에 규제가 뭐 풀릴 거라는 거 기대하지 마라 이런 식의 반응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정부에서 일관성이 없는 게 저번 11.6 대책을 보면 부산의 조정 대상 지역을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엄청 뛰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이라는 게 한번 규제를 했으면 설사 좀 분위기가 안 좋아도 우리는 안 풀어줘라는 걸 좀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조금 분위기 안 좋다고 풀어줘 버렸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시장에서는 기다리면 시장이 안 좋아지면 또 풀어주지 않겠냐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우리 안 풀어줘 하면서 실행은 풀어져 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좀 잘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방향성도 중요하고 한번 방향을 잡았다면 조금 끈질기게 네. 버티면서 시장 상황을 보는 그렇죠.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종부세 관련돼서 논란은 예전부터 있었고요. 찬반은 꼭 그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억 올랐는데 이제 500만 원 정도 내는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유시장 경제에서 네. 그건 좀 너무한 거다. 사유재산에 그리고 있어서. 또 사실 팔고 싶어도 양도세도 강화됐잖아요. 이게 그래서 팔지 사실 못한 사람도 균형이 있고. 거래세를 올리면 네. 원래 양도세는 좀 낮춰줘가지고 출구 전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쉬웠는데 다행히 이번에 그 출구 전략 대책은 나왔어요. 어떤 걸까요? 내년 6월까지 집을 팔면 원래 그 양도세 중과세 적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게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은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인데 내년 6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이렇게 출구를 좀 열어줬어요. 이번 아니 대책에서. 근데 네. 이렇게 요즘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요? 지금 다들 또 대기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눈치 보고? 대기는 하고 있죠. 6개월 안에 팔 사람 빨리 팔라는 건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쉽지는 않잖아요. 않은데 이게 최근에 집값이 왜 올랐냐고 하면 분명히 정부도 모니터링을 했을 거예요. 매물이 안 나오는데 서울이 이제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한 거는 당연한 사실이고 주택 공급을 보면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잖아요. 새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는 절대적인 공급이 있고 네.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는 상대적인 공급이 있는데 최근에는 집값도 올랐고요. 또 양도세도 강화돼서 팔고 싶어도 양도세 50% 60% 내고 나라 좋은 일 시켜주냐. 뭐 5억 원이 올랐는데 양도세 뭐 2억 3억 내고 나면 그거 뭐 하는 짓이냐. 나 네. 안 팔래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정부도 이런 부분을 좀 의견을 수렴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조금 출구 전략을 열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아마도 지금 또 팔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매물이 조금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정책 때문에 마음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피곤한 분들은 빨리 네, 그렇죠. 6개월 안에 네.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더 좋겠네요. 오늘 관련된 그 부동산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김인만 소장님과 얘기 나눴는데 이거보다 더 센 거 나올 수도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예고는 남아있는 게 했죠. 있습니까? 예고는 했는데 새로운 대책은 나올 게 없고요. 네. 뭐 국토부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마지막 퍼즐이라고 했고 역대 정권을 보면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이 새로운 게 아니고요. 예전에 나왔던 대책들은 이제 다 재탕 삼탕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새로운 건 없고요. 여기서 더 강화되는 거. 양도세율을 올리게 되고 뭐 다른 종합부동산 세율을 올리고 대출을 더 강화하고 전세 대출이나 강도의 전세를 문제군요. 더 그렇죠. 그래서 나왔던 대책들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일만 남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서울 집값 잡는 종합선물 대책이 정말 나왔습니다. 이게 선물일지 재앙일지는 다들 다르지만요. 네네. 어쨌건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거 우리 모두에게 재앙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네.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왔는데 제일 부러운 게 그거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저는 원래 이제 고정관념이 작은 집을 뭐 이렇게 선호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일본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소득 수준이 되고 능력이 되면 큰 집을 좋아하는데 무리해서 욕심을 내서 투기로 이렇게 집을 사지는 않는다는 아닙니다. 거예요. 그래서 네. 필요한 나의 능력에 맞춰서 집을 구매하는 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루빨리 이렇게 좀 안정적인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의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